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확정지은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대결도 치열해질 텐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대진표 확정 이후 선거전 분위기를 중심으로 이번 달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합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전 경실련 김동섭 집행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잘할 때는 잘한다고 평가해 주시고 못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해 주시는 그런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이곳 대전에 달려 있습니다. 네, 진통 끝에 이 여야의 이제 대진표가 완성이 됐고 어제와 오늘 이제 후보자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뭐 지역에서 이 총선에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이제 많으실 텐데 이 관심을 보면은 이제 현역 의원들이 맞대결하는 데도 생겼고 그 세 번째 리턴 매치가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좀 관심사인데. 그 후보 등록을 마친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먼저 최호택 교수님 말문 열어주시죠. 네, 아까 그 우리 영상에서도 봤듯이 양당 대표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이 충청권의 표심이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번 총선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선거를 막 준비하면서 네. 제일 먼저 달려온 곳이 사실은 충청권이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사실 이제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거의 압승하지 않을까 지난번 선거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을 하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흘러가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지지세도 회복이 되고 그러다가 최근에 급격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황상무 수석의 뭐 회칼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종섭 호주 대사의 뭐 출국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지율이 빠지고 또 충청권도 높았던 지지율이 이제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사실 이제 며칠 전에 그 문제가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그것을 이제 회복을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공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문제는 공천 갈등은 지나갔고 이제는 지금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요. 대전, 세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민주당 쪽이 약간 좀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현재로서는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빙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선거가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부터 어느 당에서 막말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느 당에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도전하느냐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번 선거가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호택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성 교수님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19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제 후보 등록도 거의 마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리턴 매치도 있고 새로운 구도가 형성된 데도 있는데 충청권 같은 경우는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좀 도전자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대선하고 또 지방선거 때는 또 이제 국민의힘 쪽을 또 밀어줬던 이런 충청권의 좀 미묘한 표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속내를 좀 많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리무중이다.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라는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 발전론도 이제 일부가 표심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어느 당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더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가장 선거 막판까지의 변수는 아무래도 막말 변수 아니겠습니까? 막말주의보 내려졌죠. 네, 최근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까지도 아무래도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이제 28개 지역구 가운데 현역이 16명이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예, 충청권이죠. 충청권입니다. 그래서 현역 강세고요. 그리고 12개 지역구가 이제 새로운 구도로 짜여졌는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볼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자막에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금강벨트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 충청권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는 뭐 그런 말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서도 지역 분위기 네. 어떠신가요? 네, 뭐 통칭 충청권을 금강벨트라고 네, 그렇죠. 통칭합니다. 근데 이번 22대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지나고 3년 차가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어쨌든 평가가 있겠죠. 이루어집니다. 중간 평가 형태가 될 거고요. 또 그 사이에 이제 집권당인 국민의힘 당에서의 어떤 그 당 지도부가 바뀌고 새로운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그 모션을 취하게 됐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 개혁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바람을 좀 불어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반짝하다가 지금 또 사실 또 이렇게 약간 다운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 파동이나 뭐 공천 잡음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낮아지다가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천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흔히 말하는 레이스, 총선 경쟁에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각자의 개인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 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천에 대한 잡음은 없어진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들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물론 또는 대세론 그런 형국이 펼쳐지자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천 과정을 보면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민심을 좀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이제 보여왔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좀 소리만 좀 요란했다 뭐 이제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뭐 이런 과정을 다 뭐 지켜보셨을 텐데. 여야를 중심으로 공천 과정 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희성 교수님 어떻게 좀 평가가 있을까요? 언론에서 그 여야 공천에 대해서 뭐 사천이든 여러 가지 부실 공천이든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각 당에서는 저희는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말만 시스템 공천이 아닐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앞서 비명 행사 뭐 이런 좀 표현도 나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현역 불패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걸 봐서 이번에 정말 이게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개혁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그런 부분에서 현역 물갈이에 대한 여론도 높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신상품을 좀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불량품과
또 재고품만 난무한 게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몇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도태호 그리고 또 장해찬 이런 후보들이 낙마를 했고 물론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봉주 또 오늘이죠 조수진 이런 후보들도 결국은 낙마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이번 여야 네. 공천 뭐 그 어떻게 평가를 공천 하시는지? 과정이 어쨌든 그 중앙에서 하잖아요. 지역의 민심을 떨어진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역민 유권자 그다음에 또 해당 당의 뭐 핵심 당원 또는 권리 당원 네. 뭐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공천을 하는 하위 상향 형태가 바로 시스템 공천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하위 상향하는 그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 공관위의 입김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야를 물론이고 다 똑같이 작용한 것 같은데 그 두 개 당을 놓고 볼 때는 비교적 상대의 그 민주당이 아무래면 좀 시스템 공천이 좀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시스템 공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높이 살만한데 아직까지는 더 하위 상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공천을 더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민의가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공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여야 공천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다른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천을 봤을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 공천을 도입을 했고 예. 그러면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 없이 잘 지금 정착이 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시스템 공천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번만큼 이렇게 사천 논란이 있고 이번만큼 특정인을 위한 사수하기한 그런 공천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은 적은 없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만하게 잘 된 것 같고 국민의힘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기 강북의 조수진 예.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당 그 시스템 공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여기 지금 박용진 의원,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분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껄끄러운 사람이고요. 다음에 또 대선 때 같이 또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분을 지금 낙마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분을 지금 3번을 죽인 거예요. 네. 3번을 죽였는데, 야, 그냥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공천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런 시스템 공천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아마 선거 과정 속에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성공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팀이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선거를 치를 거고요. 만약에 시스템 공천이 실패한 그런 정당 같은 경우에는 원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원팀이 된 측이 좀 유리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선거 과정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좀 민주당에 다소 이제 비판적인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또 뭐 다른 시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의정정당 공천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용 갈등 네. 이런 기사들이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몇몇 이제 대통령실에서 밀고 있는 인사들이 그 공천에서 배제돼서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이다 이런 논란들이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공천에 관련된 논란이 또 후유증이 민주당에서 있었다면 지금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에서의 지금 또 공천에 대한 후유증이 또 국민의힘으로 가고 있다. 결국은 이게 뭔가 자리를 내 개파 쪽 나의 우호적인 형태의 어떤 당내에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공천이라는 게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 형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좀 더 아쉬운 게 도태우 후보라든가 특히 장해찬 후보는 결국은 본인들의 발언, 특히 이제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5.18 패배 발언, 그러면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서 공천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안 되니까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진정성이 없게 좀 국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경 의원님께서 조금 또, 하나 예. 그 간략하게 예예 조금 하나 예. 그 시사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천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또 그런 의견이 나와야 나중에 그 의견을 쫙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한 후보를 이제 그 당에 공천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제가 쭉 봐왔거든요. 매번 선거 때마다 봐왔는데 집권 여당의 공천은 잡음이 덜합니다. 딱 승복합니다. 원팀이 되겠습니다.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집권 여당, 즉 대통령을 배출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여당에서는 원팀이 되고 승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음에 공사공단 그 산하기관에 한 자리씩 가십니다. 논공 행사에 네, 있을 수 그게 있다는 많이 얘기죠. 가십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이 원팀을 하려고 하고 또 승복한다고 하는 걸 바로바로 접어요. 그러나 야당에서는 여러 소리가 막 나와서 하다 보니까 떠들썩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의견을 조율해가고 알겠습니다. 공천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여론의 어떤 추이를 보면 이게 여야 정당 지지도, 지역구 후보 정당 지지율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치열해요. 물론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최근에 어떤 여론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실지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이제 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충청권의 지금 상황은 정말로 오차 범위 내에서 네. 모든 지역들을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 20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3%였습니다. 그때 선거 결과가 야가 123, 여가 122.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득표를 했었고요. 21대 문재인 대통령 때 지지율이 47%였습니다. 이때 민주당이 가져간 것은 180석, 그리고 새누리가 가져간 것은 103석. 그래서 국민의힘이 완패를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예. 지금 우리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지금 이제 30% 중후반 후반대, 정도 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좀 높고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 결과는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을 놓고 본다면 거의 결과도 뭐 반반 정도로 해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의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지지율과 맞물려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만 2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여야 당의 지지율보다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결과로 반영될 예. 그런 공산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후반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또 가장 중요한 지표인 정권 심판론에 대한 여론은 오히려 60% 이상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민심으로 반영될 공산이 크다. 이번 총선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그렇죠. 예, 정권 심판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여러 일련의 사건들, 뭐 이종섭 호주 대사 건이라든가 황상무 수석 건이라든가 이런 악재들을 이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 한동훈의 시간은 끝났고 결국은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시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네네. 최근의 어떤 여론의 흐름이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중심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나름대로 좀 신선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국민의힘에 많은 여론들이 좀 몰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컨벤션 효과가 떨어지고 그 와중에 집권한 윤석열 정부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최수건 상병 그 사건의 주요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공표가 된 이종섭 장관이 또 호주 대사로 그 갑자기 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말씀 있었습니다만 황상무 비서관의 어떤 그런 발언들. 또 한 가지는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죠. 의료 대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들 그런 것들이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지금 물가가 뭐 사과라든가 대파라든가 뭐 그런 물가가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이미지 또는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집권당의 그 지지율은 약간 하향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심판하자고 하는 야당의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쪽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최 교수님 또 다른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국민의힘 입장은 아니고요. 예, 당연하죠. 근데 이제 아까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컨벤션 효과가 이제 사고로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여론이 반전한 것은 뭐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뭐 리더십의 어떤 뭐 문제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 여론이 반전된 것은 아니고요. 용산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지금 선거 기간에 그걸 또 호주 대사로 보낼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용산의 리스크였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컨벤션 효과가 사그러들어서 한 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에 이제 그 각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뭐 전국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닐 때 이제 화면에 나오는 모습들 보면 한동훈 위원장 가는 데는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가는 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컨벤션 효과에 문제는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용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용산의 문제도 지금 일정 부분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은 조국 신당의 지금 이제 갑작스러운 그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진보 계열이 훈풍을 타고 있는 것이지 이재명 민주당이 잘해서 저는 그런 그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신당 얘기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조국 신당이 이 정도의 돌풍을 일으킬 줄은 저 예상을 못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이 중도층이라고 할까요? 양당의 마음을 못 준 이 층이 결국은 현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그 대척 제임에 있는 조국이라는 새로운 어떤 정당에 지금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이 30%의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지지층과 함께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중도층이 결국은 조국 신당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정권 심판론에 대한 내재되어 있는 국민의 여론이 좀 반영된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비례를 위해서 정당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정당이 국민의힘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죠? 그 뭐 새로운 아니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조국 신당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어디에다가 그 전화 목소리를 듣고 어디에다가 눌러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일단 이름을 알고 있는 조국 신당 쪽으로 인지도가 좀 인지도가 높으니까 누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신드롬이 막판에 어느 정도 이제 선거 기간이 지나고 각 위성 정당들이 활동을 하고 그러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큰 뭐 성과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 두 번째 이슈로 선거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볼까요? 그 여야가 이제 선대위를 출범하는 등 정치권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거전에 돌입을 했는데 최대 승부처로 금강벨트 우리 충청권을 꼽았어요. 그 이번 총선에서 이 충청권의 민심이 좀 어디로 흘러갈지
먼저 김동섭 위원님 먼저 네네.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예. 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충청권의 그 향배에 따라서 전국의 그 선거의 판도를 알 수가 있다. 캐스팅 보트 네, 역할도 캐스팅 보트 한다. 역할을 한다. 예. 그런 말씀 있는 거는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 같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30% 막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세력이랄까요? 그 유권자의 수민의 분포가 약 한 30% 정도 내외되고요.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보수적인 성향 갖고 계시는 시민들이 30% 정도 내외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저적 입장이면서 이 대전에서 기본적으로 생활하셨던 그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약 한 30,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향배가 우리 각 정당의 두 개 거대 정당의 그 지지율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 선거의 그런 기본 볼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바로 충청권 대전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금강벨트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의 캐스팅 보트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지금 선거가 다가올수록 두 개의 정당으로 다 정립이 될 거예요. 나머지 군소 정당은 사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집권 여당이냐 아니면 민주당이냐 둘 중에 한 가지 겁니다. 집권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래서 2년 집권 동안의 어떤 그 정책이나 그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과가 표로 바로 연결돼서 제가 예측컨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 교수님, 충청권 우리 민심의 향배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지난 대선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뭐 충청의 아들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충청권에서 좀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현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죠.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장들도 다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충청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과연 대통령이 충청의 아들로서 충청인들을 위한 우리 지역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는가.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이 그에 따른 성과를 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연동이 되어서 좀 표심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뭐 민주당이 뭐 완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좀 박빙으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놓고 봐도 민주당보단 국민의힘이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볼 때 굉장히 박빙으로 간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모든 지역 이슈를 좀 뒤엎을 만한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이슈가 남은 기간에 어떻게 돌출되느냐 이것이 좀 변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최 교수님께서는 어디 충청권의 민심의 향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빙의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충청권의 표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투표 3일 전에 마음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됐던 더불어민주당이 됐던 얼마나 충청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또 얼마나 많은 좋은 공약들을 가지고 달려오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음이 저는 바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충청권의 4개 자치단체장이 전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그렇죠. 또 대통령께서도 이제 충청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최근 1, 2년 동안에 이 충청권에서 가져왔던 그 국책 사업들이 꽤 많아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좀 이따 뭐 토론할 문제입니다만 트램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한 30년 정도 지금 이게 논의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첫 삽을 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큰 효과일 것 같고요. 사실은 4년 전에 그것이 이제 7천억짜리가 이번에 지금 1억 4천인데도 정부에서 그걸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큰 혜택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위사업청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가산단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1년 안에 속속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집권 여당에게는 조금 저 호의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뭐 대전만 해도 뭐 방사청 유치 이후에
뭐 눈이 띄는 성과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트램 같은 경우도 뒤에 뭐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고 그리고 트램 같은 경우도 염홍철 시장 시절부터 굉장히 오랜 자치단체장들이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뭐 이제 지금 현 시장이 뭐 1년 반 조금 넘었는데 본인의 성과다 뭐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저는 조금 네.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선거 얘기 이제 총선 얘기가 주로 아무래도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것이 또 중구청장 재선거입니다.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일단 중구에 국한된 데라서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공천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전략 공천 이제 반발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또 무소속 제3지대 출마까지 이제 복잡해요, 양상이. 저 경쟁 구도가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거 한번 좀 짚어볼게요. 최 교수님,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여기에는 지금 이제 네 분의 후보가 지금 등록을 네. 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재선, 네. 제가 이제 아침에 방송 오기 전에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네. 해봤더니 직업을 사회혁신가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이제 사무처장을 지내신 분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미래의 윤양수 현 그 중구 의회의 의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권중순 예. 후보인데 이분은 이제 지금 이제 세무사 역할을 하시면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이제 이동환 후보인데요.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구청장 그 직무 대리를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분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혼전 양상을 지금 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좀 유리한 측은 떳떳하게 지금 메이저 정당 타이틀을 가지고 나온 김재선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하고 지금 그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그렇죠. 있는데 여기는 전임 그 자치단체장이었던 그 박용갑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손을 잡고 같이 선거를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마련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당선되면 국민의힘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영건 후보하고 손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해서 서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데는 조금은 또 힘이 좀 붙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구청장 재선거 이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민주당의 김재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인재 영입 케이스고요. 예. 거기에 공천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죠. 예. 그리고 그 참여했던 민주당 내 후보군들이 지금 상당히 좀 반기를 들고 또 몇몇 인사들은 국민의힘 쪽으로 좀 합류하고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의 폭발력이 있을까? 요게 이제 하나의 변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번을 받았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공천 안 했기 때문에 2번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후보들이 이제 3번, 4번 또는 무소속이면 뒷번호를 받게 되는데 재보궐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측면에서는 김재선 후보가 좀 유리하다. 그러나 중구라는 지역이 또 보수세가 강하고 또 김재선 후보가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네. 인지도라든가 이런 걸 좀 남은 기간 끌어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는 지금 네. 대전에서 시민사회를 하고 계시니까 네네. 중구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시민의 여론의 흐름도 네네. 살펴보실 테고. 예. 네, 지금 그 중구청장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입니다. 이제. 재선거죠. 예, 예. 예, 재선거죠. 예. 당선된 분이 뭐 문제가 있어서 예. 당선 무효가 무효가. 되고 재선거하기 때문에 다시 선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규칙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그 후보를 안 냈어요. 그건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를 표방하는 네. 또 후보가 하나 계시죠.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당선되면은 입당하겠다 그렇게 공언하고 같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세트 플레이 네. 같이 러닝메이트로 뛰고 있는 김재선 후보하고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용갑
국회의원 후보하고 둘이 같이 함께 협업하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같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명도라든가 인지도 면에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또는 지역 공약이나 정책 공약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유권자들, 중국 국민들이 더 집중해서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 이제 좀 변수는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무소속 나오신 이제 이동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장우 퀴즈라고 얘기할 수 네. 있는 분입니다. 뭐 급하게 이제 마지막에 중구 부청장 그 직무대행으로 이제 보내서 출마를 하게 만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뭐 이장우 퀴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저 대전 서울의 이태구 전 부시장이나 그다음에 대덕구 출마를 했었던 그 이석봉 예. 부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부시장 네, 출신이죠. 부시장. 예. 근데 이분들이 일단은 경선에서 낙마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장우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서 이장우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아마 결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김재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에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뭐 거의 대북격인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하고도 아주 친분이 두터운 그런 이제 분이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의 응집이 중구에서의 응집이 과연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 예.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까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토론의 어떤 속도감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이 충청권 부동층 표심 잡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당에서도 이제 연구랑 이제 많이 실행을 옮길 텐데 그 부동층의 표심을 이제 공략하려면 좀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 의원님? 예. 네, 요즘 선거 운동 방식이 바뀐 게 그전에는 프랭카드를 이제 걸잖아요. 현수막을 후보 현수막을 거는데 그때는 이제 공약이 아니라 기호하고 이름하고 당만 걸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공약을 겁니다. 공약을 걸죠. 근데 공약을 거는데 예전에는 큰 중앙에서의 큰 정책 공약을 걸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동네마다 걸어요. 동네 공약을. 핀셋 공약. 네, 완전 핀셋 공약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참 정말로 우리 삶에 파고드는구나. 우리 정치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놓친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좀 미래를 알아보고 네. 국가의 중장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책 그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공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후위기, 요즘 뭐 폭설, 폭염, 폭우 다 기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저출생, 지금 저출생 국가의 3요소가 영토, 주권, 국민이에요. 네. 영토하고 주권은 다 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이 부족합니다. 저출생에 여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에 대한 그런 담대한 정책을 담는 그런 그런 공약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핀셋 공약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거는 지방 정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 구청장이 충분히 논의해서 네.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정책 공약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부동층 표심 공략 어떤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핵심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뭐 지역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는 현안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R&D 예산에 대한 부분들. 저도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플랜카드 많이 걸려 있는 네. 거 보거든요. 이게 책임론에 대한 전가. 근데 이제 힘 있는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줘야 그걸 복원한다.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 깎아놓고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대로 지역별로 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원도심 쪽은 원도심 개발과 관련된 예를 들면 뭐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쉽게 말하면 부동층을 좀 먹힐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이제는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네. 후보군에서는 좀 더 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예. 공약을 좀 할까요? 결국 이제 부동층이 이번 선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층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 연령대를 보면은 한 20, 30대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니네 지금 선거를 잘못 치르고 있다. 네. 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를 정치를 하라고 그랬지, 니네 싸우라고 거기 보낸 거 아니지 않느냐. 왜 공천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질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제발 좀 정책 가지고 좀 싸워라. 그러니까
아직 양당에서 지금 정책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양당에서 이제 그 공약이 좀 나오고 그러면 비교를 꼼꼼하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령층인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 어느 정당이 나에게 유리하게 집도 줄 것이고 내 또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이런 걸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당이 정말로 지역에 좋은 회사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또 하나는 자녀 교육을 하게 어느 정당이 더 쉽게 해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 뭐 늘봄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지 아마 이런 것도 좀 따져보게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그 충청 지역이 조금 부족한 것은 이제 문화와 뭐 재미 뭐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또 워라밸을 꿈꾸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이 지역이 그런 재미있는 흥이 있는 지역이 될 것인지 아마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당의 사람은 공약이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거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모자라요. 근데 저희가 다룰 주제가 또 남아 있는 관계로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전 트램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는 9월에 이제 첫 삽을 뜨게 된다. 뭐 이제 이런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 건설 방식을 두고도 뭐 여러 가지 빨간불도 있었고 논란도 좀 있었는데 9월 첫 삽 어떻게 최 교수님 이번 이렇게 사업 추진에 좀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9월이면 이제 첫 삽을 뜰 수 있다. 저는 이제 확신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대전에서의 도시철도 2호선이 처음 시작된 것이 언제냐면 1996년도예요. 그러니까 한 28년 정도를 지금 이제 허송 세월을 이제 보낸 것이죠. 여몽철 시장 때는 이제 자기부상 열차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 권선택 시장이 시장 출마하면서 트램 얘기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당선되면서 사실은 이제 자기부상 열차는 없던 걸로 되고요. 다시 이제 트램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었고. 그러나 이제 트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뭘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가선, 무가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술력이 많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해석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다 보낸 거고요. 지난번 그 이장우 시장이 이제 시장에 당선되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것은 수소 트램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결정을 했고 또 현대 로템인가요? 그 회사하고들 뭐 MOU나 이런 것을 맺음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완결점을 찾은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 허태정 시장이 계획할 때는 그 7천억 정도면 된다라고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장우 시장이 당선되고 와서 이제 그 상황을 따져 보니까 2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7천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에서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정부에게 이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기재부에서 이것저것 따져서 그래 1억 4천 필요하니까 그거 통과시켜 주겠다 해서 이제 예산 문제도 확보가 된 거고요. 또 거기에 걸림돌이 됐던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서대전 6교라든지 태미고개 여기 이제 지하화해야 되는 문제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 예산안이 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걸림돌은 다 해결됐다. 그래서 9월이면 저는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사업 추진 탄력이 좀 붙을 수 있을까요? 그래 이전에 당초에 7,490억 정도. 이게 이제 예타를 1차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규모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1조 4천억 규모 2배가 늘은 부분이 이렇게 9월에 첫 삽을 뜰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타 면제 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뭐 전 시정에서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방식에 대한 차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트램이 이제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지금 수소 트램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저조차도 수소 트램이 어떤 방식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좀 시민들에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강력히 좀 알려주고 그리고 트램 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도로 위를 달리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교통체계랑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먼저 이게 너무 이제 지자체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희망 고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절차적인 로드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좀 꼼꼼히 따져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서는 네. 다른 차원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 할까요? 네. 뭐 좀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지역 어떻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크죠. 예. 예, 그건 확실히 큽니다.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뭐 지방비든 국비든 일단은 이 대형 SOC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돈이 풀립니다. 네. 돈이 풀리면 어쨌든 낙수 효과에 의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과연 적절한 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즉 가성비라고 하죠. 그렇죠. 네, 효율적 예산 집행, 효율적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 9월 착공은 할 수 있어요. 네. 다만 그 사이에 기본 계획에 대한 설계를 승인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실시 계획 설계에 대한 절차가 많이 남아 승인받아야 있죠.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절차가 미리미리 준비돼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또는 누수된 부분을 채워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면서 그 계획을 승인받고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막 추진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거를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트램 아까 현대로템 뭐 기업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나왔습니다만 처음에는 그 트램 비용이 1,400억 정도 들어간다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수소 트램이 바뀌면서 2,100억으로 이제 뛰었습니다. 800억 정도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800억 정도 뛴 것이 2024년 1월, 올해 1월이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전 3월에 대전 시장기에서 발표하실 때 2,950억으로 또 850억 뛰었어요. 네. 벌써 두 번이나 800억이 사업비가 뛰었어요. 자꾸 증액이 그렇죠. 되는 거죠. 트램 객차 그 비용만 네. 벌써 800억씩 뛰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그 재료비라든가 여러 그 사업비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렇게 너무 갑자기 800억씩 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촘촘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 매달 진행했던 월간 이슈 진단이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을 더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주 생생토론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관계로 한 주 쉬어갑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세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